네, 지금부터 의료 서비스와 데이터 경제를 주제로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오상우 교수님, 고려대학교 윤석준 보건대학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토론으로 율촌법무법인의 변웅재 변호사님과 충북대학교 이영성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의 시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회를 서강대학교 문성욱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문성욱 교수입니다. 이번 의료 서비스와 데이터 경제 세션에서는 먼저 동국대 오상우 교수님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원장님, 윤석준 교수님을 모시고 먼저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이제 몰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분당 20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토론은 한 분당 7분씩 발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플로어에 퀘스천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상우 교수님께서 데이터 중심 의료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상우 교수님.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뜻깊은 특히 데이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의료계도 이거와 관련돼서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전 세계적인 의료계가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의료계는 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료 데이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의료 데이터가 많아진 이유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각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의무 기록을 남겨야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병원, 각 의원에 지금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여건, 특히 데이터에 대한 소스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별로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2016년에 미래의 가장 유망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들을 보았을 때 여기 1, 2, 3, 4대로 보면 맨 왼쪽에 기대감이 제일 큰 게 헬스케어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발표하신 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합니다 정도지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조금 미흡한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작년에 이 행사 때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한 4년 전에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게 4년 전에 하루에 3억 개의 사진이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묶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익스플로전, 폭발적인 데이터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 형태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태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91년에 의사 면허를 따고 레지던트 하다가 93년에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100명의 자료를 대학병원에, 제가 또 서울대병원에 있었는데 서울대병원에 100명의 자료를 모으는데 1년 반 걸렸습니다. 차트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전문의 끝나고 군대 갔다 와서 98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게 레프레젠테티브하게 샘플링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저 데이터를 갖고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예를 들어 아까 방금 전에 비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문분계도 실측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설문 데이터고 그래서 저걸 바꿔야겠다고 해서 질병관리청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이렇게 정확성을 높이던 작업도 같이 했고 그런 작업을 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데이터가 좀 정화되고 그다음 논문 쓰기 좋은 자료로 바뀌는 순간부터 저기와 관련된 데이터에 관련된 논문들이 저걸 활용해서 나오는 논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데이터를 오픈하자고 이야기를 질병관리청에 했었죠. 근데 질병관리청이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이 데이터 오픈이 안 되는 거는 데이터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공무원들이 무서운 거죠. 이 데이터를 오픈했을 때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비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할까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오픈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와 관련된 논문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정부 4.0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 오픈하라고 압력이 들어가니까 이제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데이터를 오픈하려고 했냐면은 주로 그 보험 청구 자료만 오픈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험공단 자료를 오픈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오픈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거기 센터장한테 전화가 와서 교수님 저희 오픈한다는데 도저히 관심들을 안 가져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갔습니다. 회의하러 갔는데 봤더니 건강검진 자료 피 검사하고 몸무게 체중 측정하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은 자료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하냐? 겁난대요. 이 데이터를 오픈했을 때 그 뒷감당을 하기가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오픈하고 보세요. 이 정도 데이터의 퀄리티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하고 오픈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오픈하는 그렇게 관심 없던 그 각 연구자들이 그 보험공단 오픈식에 꽉 채웠어요. 그 계단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꽉 쥐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없었죠. 근데 며칠 전에 이 공단 센터 사람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1년에 그때 우리가 노력해서 오픈했더니 1년에 1,000개의 분석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아직도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6개월, 1년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요는 굉장히 높고 수요는 높은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픈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 우려 사항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의학 knowledge의 explosion이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1950년에 의학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데는 50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80년에 가서는 7년 만에 의학 데이터가 2배로 늘어났고요. 2020년에는 1년도 안 걸립니다. 이제 의학 knowledge가 explosion 되는 게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익스플로전 시대, 정보 익스플로전 시대는 우리 의료 쪽에서도 와 있고 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아까 문성호 교수님 보여주셨는데 이게 NEJM이랑 저희 의학 저널 중에 제일 높은 저널이 있습니다. 저도 저기 몇 번 트라이얼하고 논문인데 제가 논문 트라이얼 할 때가 임팩트가 10몇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91.245입니다. 논문의 인용 횟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NEJ만 그런 거예요. 란셋부터 시작해 네이처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는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그냥 오픈돼서 같이 인용하고 같이 나가는 그다음 정보의 홍수가 많이 이루어졌고 옛날에는 데이터 100명 모으는데도 힘들게 했던 그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 20년 전이었는데 저는 이제 완전 딴 세계에 20년 만에 살고 있고 특히 메디컬 쪽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정밀 의료 시대라고 그러는데 유전자 시퀀싱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서 2003년이죠. 그때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한 명의 유전자 전부를 분석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2017년에는 한 명이 1시간, 요즘은 더 빨라졌겠죠. 몇십 분 만에. 그러니까 GWAS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NIH 데이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코스팅을 보면요. 분석을 할 때 코스팅을 보면은 이게 예측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코스트가 떨어지는 율이
굉장히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의 익스플로전은 굉장히 빨리 다가올 거고 그걸 갖다가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세대들이 국가들이 아주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에 지금 코로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빨리 확산을 되고 예측을 하고 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외국에서는 데이터의 오픈이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의 그 때문에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 데이터가 오픈된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생각보다는 이게 제가 분석을 해오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데이터를 얻으려도 못 얻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정부 단체한테 하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좀 많이들 좀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데이터의 오픈이 가질 부작용에 대해서. 근데 그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국가별로 비교하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관련돼서 특히 AI에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까 보여주셨는데 약간 뜬구름 잡는 상황입니다. 뚜렷하게 그거 갖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게 신약 개발 쪽인데요.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즘 뭐 갑자기 무슨 코로나 치료제를 1년 6개월 만에 만들어내고 백신을 6개월 만에 만들어내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일반적인 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5천에서 10,000개의 후배 물질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전 임상 단계 250에서 10개 정도 고르고요. 그 다음에 9개 고르고 5개, 2개 하면서 임상 시험을 거친 다음에 시판을 하는데 이 기간이 거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4에서 1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대비하고 백신이나 약의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가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비용이 2, 3조 원의 개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AI 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단축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제약사가 그 400에서 500개의 논문 정도 관련된 물질들 필터링하고 논문하고 분석하는데 그게 몇 달 걸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수십 명이 1년에서 5년 동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 논문하고 데이터만 있으면은 AI가 수시간 내에 하루면 해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후보 물질도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유전체라든지 의료 정보가 같이 융합됐을 때는 상호작용, 그다음에 부작용, 유전자와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시작 단계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 중심 의료 서비스라고 아까 홍 교수님이시던가요? 홍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돼서 의료계 또 보건의료 쪽도 뭘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보를 이렇게 오픈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앱을 쓰실 건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앱을 깔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앱에서 볼 수 있는 게 자기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혈액검사, 혈당 수치 한 번 잰 거, 그 다음 콜레스테롤 한 번 잰 거, 그 다음에 체중, 혈압. 근데 사실 이 정보만 볼 수 있다는 거죠. 1,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위내시경하고 이런 것들 뭐 볼 수 있다는 거. 예방접종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어느 병원에 내가 언제 방문했는지. 이거 하나를 위해서 앱을 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환자 중에는 아무도 안 깔려고 들 거예요. 귀찮아요. 이거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병원에서 혈당 환자하고 당뇨병이 있는 환자인데 내 당뇨가 2009년 11월 달에 한 거하고 20년 이거하고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약을 제때 복용하고 이 약이 제대로 효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걸 만들어 놓고 이거 자체가 우리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업적이라는 조금 사실 오늘 또 문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비판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니드를 조사하고 그 니드에 맞게끔 그걸 해결해 주려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짠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픈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냐부터 찾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자의 니드하고 안 맞게 오픈을 시작했던 게 큰 문제죠.
그래서 부담이 외국에서 그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그 외국에서 이런 게 많이 된다. 특히 보험회사들이나 금융권들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아까 어떤 리스크를 보고 그 사람 뭐 형식상은 좋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건강 증진에 활용을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줄여주려는 노력으로 보이는 게 더 맞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수천억에 수백억을 왜 투자를 합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들의 그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아까 박수진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국내에서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뛰어드는 게 KB하고 그 다음 신한이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고 그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 그 공공 데이터도 많이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해왔던 거예요. 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무슨 서비스를 하고 이게 뭐가 달라지지? 근데 딱 다른 거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 기업들이 왜 투자할까? 한번 철학적으로 하고 그 철학이라고 볼까요? 그 방향성에 대해 물어봤더니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나의 그 금융권의 소비자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의 과거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써왔던 금융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된대요.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유통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쓰게 되고 어떤 식으로 금융 상품을 찾을까 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헬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헬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노인 인구가 되고 뭐 하고 이 금융 자산을 준비하고 그걸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걸 하면서 의료 데이터인데 아직도 의료 행위와 헬스케어의 경계는 불명확합니다. 국가에서 이게 사실은 병원 데이터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그 헬스케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의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걸 헬스 케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는데 두 경계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걸 어떻게든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 서비스로 하는 가이드라인 사례집을 해서 이걸 좀 이렇게 이런 위험들을 좀 줄여주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리스크를 알고 의료 소송을 대비를 해야 될 수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유전자 정보로 해서 미래 정밀 의료를 위한 유전자 허브를 만들어가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국가가 있는데 12월 8일이네요. 제가 며칠 전에 캡처를 했는데 8,853명을 이제 전체 유전자 분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국가 바이오타넴인데요. 목표는 좋습니다. 10년간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2021년까지 희귀 질환자의 가족 데이터까지 합쳐서 15,000명을 모으고 국가적으로는 총 100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겠다. 좋죠. 아주 좋은 사업이죠. 근데 이 데이터 만들어 놓고 8,000 몇백 명 모았는데 그 검사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유전 정보를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이게 아직 또 이걸 사용을 못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앞으로 오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는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경제, 특히 의료 쪽은 데이터가 활성화되려면 이 데이터를 풀어서 아까 데이터 소비자 이야기도 하셨고 데이터의 의료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말씀을 화두를 던지셨는데 의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병원이나 의사께 아니라 환자 겁니다. 환자가 자기가 의료보험료 내고 진료비 내고 했으니까 내가 가져야죠. 그 환자의 동의하에 병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의사들이 써야 되는데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주체가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그걸 보관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해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병원이나 의사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거냐보다는 공동의 소유로 봐야 되고 대신에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이걸 통해서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환자는 그런 많은 툴들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줘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환자가 그 툴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고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미국만 하더라도 벌써 100만 명 오로파스부터 시작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립암센터부터 시작 건보공단, 뭐 심평원이가 하고 있는데 자 병원 관계자들하고 이거 국립암센터 다 만나보면 이거 갖고 지금 이런 사업 하고 있는데 뭐 할 거요 하고 물어보면은 엉뚱한 소리예요. 다 다른 소리예요. 그 말로만 이렇게 모아서 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운영하고 목적도 불명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가다듬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뭐 옛날에 이런 의료였다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제일 문제는 그 여기 보시면은 33초짜리 진단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33초 진료 안 받아보신 분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걸 좀 해결하려고 원격 의료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원격 의료가 대한민국에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저는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원격 의료를 만들었던 우리나라 초기 최초 원격 의료를 만드는데 팀장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꼈을 때 이 원격 의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고 이런데 사실 원격 의료란 말 갖고 지금까지 너무나 발목이 많이 붙잡혀 있었고 이 원격 의료를 하면 아까 3초짜리 진료가 해결될까요? 30초짜리 해결 안 됩니다. 원격 의료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보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니까. 그럼 AI가 더 도와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반의 프리딕션 시스템이 들어가 더 좋아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료라는 게. 그래서 자꾸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벗어나는 게 일본의 포켓닥터로 예를 제가 많이 드는데 그냥 핸드폰 갖고 급하면 진료를 하고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처방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의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법률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기반으로 프리딕션하는 시스템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이 쏟아져 오는데 잘 정제된 굿 퀄리티의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뭐 가비지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아웃시라는 게 이게 빅데이터 뭐 이렇게 AI 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퀄리티 높은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 논문과 같이 이게 그 1억 데이터를 모아서 그 130만 명의 자료를 봤더니 이 소아과 의사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질병들 뭐 이게 독감이라든지 베르셀라라든지 이런 질병의 그 진단율이 굉장히 높더라, 못지 않더라는 논문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어떻게 해서 한다 그러면 아까 30초짜리 진료를 대면으로 하는 원격 진료가 아니라 이걸 도와서 이분의 리스크를 빨리 감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료계의 여러 가지 그 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벗어나서 놓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대로 그 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몇 가지 했던 거에는 복약 관리 앱을 그냥 간단했습니다. 그냥 약 먹을 시간에 딱 올려주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복약 시간 입력하기 다 어려우니까 QR코드 찍으면 다 되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영양관리 하루 목표량 정해주고, 그 임성으로 입력하면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코칭해주고, 그 다음에 잘 때 제대로 잤는지 요 세 가지만 해줬더니 혈당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빠지고 체지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 진료실에서 30초짜리 진료하면서 어떻게 영양 운동 상담을 합니까? 그런 거를 도와줘야 되고 근데 이 데이터가 이게 좀 가능했던 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좀 가능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게 아까 유전자를 모아서 우리가 갖고 왔는데 이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 의료가 그 유전자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유전자 갖고 암을 예측하려고 그러면 암이 100% 예측된다. 유전자로 예측하면 몇 %% 예측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 모아보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 이상이 환경 요인하고 생활습관 요인이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묶여줘야 이 정밀 의료가 되는데 유전자만 드립다 모아서 이렇게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그 요즘 국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국가 암센터에도 저도 여러 가지 과제 심사하고 같이 기획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방암 검진이 제일 문제였어요. 유방암 검진이 놓치는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왜냐하면 익숙치가 않고 우리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 좀 뭉쳐있는 형태라서 엑스레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걸 AI로 도입했더니 성적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다음 담배 많이 피우기 때문에 폐암 성적도 높았는데 국내에서 도입하기에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돼서 그 폐암했던 팀은 이제 북유럽에 가서 거기에 그 해서 론칭을 해서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지금 현실. 그러니까 데이터는 풍부한데 이걸 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뭘 해야 될지. 병리도 마찬가지. 이게 병리 데이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노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노년 인구의 그 급속한 증가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굉장히 부담이 있고 사회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센서 몇 개 놓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을 했는데요. 이때 흥미였던 건 뭐냐면은 이 보건소에 이 간호사 선생님이 하루에 800에서 900가구를 감당을 해요. 어르신들. 누가 사망을 했습니까? 어떻게 알죠? 구독사 하면은 800가구를 다 전화번호를 볼 수, 센서 하나 설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이상 신호가 있던 사람들 확인 전화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한번 응급 케이스를 발견한 케이스도 있고요. 사실은 이 데이터, 실생활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요거 데이터 중심만 이건 주체 어디에 요거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좀 넘기가다 넘어가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소비자 환자 중심이냐가 아까 박 교수님 그러는데 그 말에 100% 공감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드에 안 맞고 소비자를 위한 어떤 정책 그 데이터 산업이 아니면은 이 경제가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프로바이더 중심의 그 다음에 회사 그 예를 들어 아까 말한 KB나 신한 같은 그런 금융 회사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까요? 개인이 그것을 활용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익이 발생하면 배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방향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율주행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율주행 이야기 나오면요, 자율주행 그 보험사들 아까 방금 보험 이야기했던 자율주행이 되고 나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사고가 생기면은 거기 타고 있는 사람한테 보험 청구를 해야 될까요?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대부분이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보험 소송의 대상은 자동차 생산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의료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도 고민할 게 많고요. 정부가 데이터를 자꾸 좀 안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솔직하게 지금 과감하게 데이터를 풀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거고요. 플랫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플랫폼하고 기존의 정책 제도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플랫폼이라는 건 오픈 플랫폼이 기본이 돼야 되고 잘 설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은 보건의료 쪽에서 아직 그 다음에 요양이라든지 그 복지 쪽에서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계의 참여라든지 서비스 질이나 관리 인증에 대한 준비도 또 같이 해야 이 의료 데이터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상우 교수님께서 그 의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저 듣다 보니까 그 혁신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셔가지고 참 저도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의 가장 핵심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걸 쓸 수 있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면은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쌓아놓고 안 쓰게 되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신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원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20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려대학 윤석준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건강보험제도라는 주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정리할까 보니까 건강보험제도도 어쨌든 보건의료제도의 한 부속품이라서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충분치 않은 거
방금 전에 깨달아서 제가 좀 축약하면서 앞서 또 우리 오상호 교수님 발제 내용하고 약간 겹치는 게 있어서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는 오상호 교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저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정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즉 ICT를 융합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소위 지능화하고 초연결 이런 형태의 키워드가 중심 단어로 등장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이 4차를 얘기하니까 1차, 2차, 3차가 있었을 거고 1차는 전기기관 기계화 혁명, 2차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 3차는 소위 인터넷으로 대표된다고 하면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우리 전 지구촌에 굉장히 격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소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새로 발명된 방직기가 자신의 일자를 뺏는다는 것 때문에 기계를 부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와도 제가 어렵게 구했는데 1925년 당시에 일제시대에 3.1운동이 1919년이잖아요.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시위가 제가 알기로는 이 인력거꾼들의 택시 반대 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주요 이동 수단이 인력거꾼들이 끄는 일종의 수레 같은 데서 타고 있다가 이제 택시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그때 당시 일제가 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장면이 이 사진의 장면입니다. 1989년은 뭐 아마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은 다 익숙한 일인데 버스를 타면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게 89년 일입니다. 거슬러 올라와서 2020년 작년에는 택시기사분들이 카풀 타다를 반대하는 아주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타다 자체가 실제로 금기법이 통과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진입을 할 때마다 굉장히 격렬한 갈등들이 있고요. 오늘 얘기하는 보건의료 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쟁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앞서 오상호 교수께서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모바일 얘기, ICT 얘기를 많이 했으니 제가 별도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에 벌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소위 혁신적 의료기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의 고전적인 형태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 특히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다른 방식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이 논의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원격 의료 논쟁도 지켜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고전적인 형태의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런 형태의 상황이 현재 펼쳐져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앞서 정밀의학까지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죠.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몇 보를 걷는지에 대해서 제가 원치 않아도 저한테 정보를 주는 여러 디바이스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석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리브레이라고 했나요? 당뇨 환자, 당뇨 전 단계, 저는 당뇨 전 단계인데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저한테 패치를 붙이면 그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 주치의한테 바로 넘어가면서 제 데일리 라이프에서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도 관찰이 가능한 이런 단계로까지 기술은 개발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내용들일 거고 그 데이터가 본인만 동일하면 충분히 직접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료 정보도 마찬가지고 유전체 정보도 마찬가지고 픽픽 같은 모바일 정보도 충분한 양으로 확보가 가능한 기술 수준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도 발전되어 있고 여러 디바이스도 발전되어 있고 산업도 발전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특히 뭐 우리 변은재 변호사님 뭐 열심히 하고 계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큰 변화는 피부에 와닿게 안 느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우리 아까 앞서 우리 오상호 교수님 발제에서 교수님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실제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뷰로크라티즘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하고 가치가 충돌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혁신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뷰로크라티즘이 가치가 충돌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건강보험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세요. 자, 요 PPT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토론자인 변형재 변호사님이 질문도 주셨던데 실제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가 갖고 있는 가치하고 지금 오늘의 주요 주제인 이제 소위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데이터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가치는 제가 정리해 보건데 일부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같이 융합이 잘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보건의료만 놓고 보면 정책의 전체적인 특수성에 입각해 보면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형평성을 추구하고 법과 제도적 규제를 일정 정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기반하는 문제, 안전성의 문제,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문제에 입각해서 교배를 결정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소위 참여자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잘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관료들의 시각에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비 전체의 재정적인 균형과 그를 위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4차 산업혁명은 뭔가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이 도입이 되면 이 부분을 빨리 시장에 도입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혁신적인 부분들은 과감히 수용할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불확실성, 즉 위험도 감소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조기 시장이 도입돼야 특히 국내 시장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생각하면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료기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이 가능한 개인의 선택도 주장이 되고요. 당연히 수익성도 고려합니다. 즉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잘 융합될 것 같지만 가만히 사고체계의 흐름을 보면 충돌할 지점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다. 자, 조금 더 비판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보건의료를 산업화 영향으로 특히 이제 양대 노총에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원격의료 반대하는 논리로서 특정 대기업만 원격의료 도입하면 특정 대기업만 이 소위 수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건강보험 급여 원칙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급여화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법과 규제 정책을 갖춰야만 소위 그 제도가 유지 가능한데 이 부분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계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 뭐 이게 소위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이제 보험자나 정부 관료들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이제 의사협회 반대를 보시면 기술 혁신에 대한 의료 전문직의 수용성도 크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사고 안전 뭐 반대하는 논리 중에 의료사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의료 불평등을 야기시키지 않겠냐, 실제 일자리가 감소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었지 않겠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또 해결 방향도 있는데 비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저희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데이터 활용과 연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간의 표준화를 지금보다 좀 더 개발해야 될 게 있고 기술 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다른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이 숙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제도하고 이런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우리 사회의 혁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좀 조화를 이뤘으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술혁신의 시대의 건강보험 정책은 현재는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획 상임이사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다가왔던 가장 큰 민원 집단 중에 하나가 소위 벤처 형태의 의료기기 회사들의 민원이 제일 컸었습니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기술을 특히 정부 R&D까지 받아가면서 개발을 했는데 건강보험의 등재 절차에서 허들이 작용하고 된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되면서 실제로 새로운 기술, 의료기기나 기술을 치료재료 등을 시장에 적시에 시판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치료재료나 의료기기를 새롭게 등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인체 내에 삽입되는 재료의 치료재료나 의료기기 같은 건 훨씬 더 신중하고 안전을 요구하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분들 말고는 그 건강보험 업계라고 해야 되나요? 관계자분들은 아무도 그걸 빠르게 도입하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대입이 늦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4차 산업계 새로운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데 현실은 뭐 완전히 유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정부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4차 산업혁명에도 발족시키고 의료기기 규제 혁신 정책들을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기억하는 건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분당서울대학병원인가요? 거기 가서 뭐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혁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장벽이 굉장히 큰 거죠.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하자 해서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정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뭐 치료재료, 약제, 의료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를 새로운 의료행위 또는 새로운 치료재료, 새로운 약제를 등재할 때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네거티브가 리스트 방식이라는 것은 요양급여가 되지 않는, 즉 비급여 대상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항목은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약제는 선별 등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등재하고 사실은 나머지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또는 뭐 완전한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이제 소위 건보에 등재가 안 되면 특히 약과 같은 경우는 유통이 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식약처의 품목허가 안전성 유효성 평가부터 심평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또 약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협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저도 이제 이 실무에 참여해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 이걸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적어도 한 1년은 걸릴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건정심을 최대한 마지막에 거쳐서 발표하게 되는데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려고 해도 이걸 완전히 뛰어넘으려고 하면 아마 이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니까 아마 거기에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그런 허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가격 결정 기준이 실제 새로운 기술 혁신과 도입을 필요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도구이자 수단인데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절차나 질서는 대단히 보수로 되어 있고 그 보수성의 핵심은 안전성과 조금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소위 일관성 내지는 예측 가능성 이 부분이 당연히 소위 이 의사결정을 하는 플레이어들의 내리속에 박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행위는 행위분류에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지수를 곱해서 값이 정해집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상대가치 점수는 3년에 한 번씩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환산지수는 매년 수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과정들을 거치니까 그 갈등의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가격 결정 과정이. 그리고 대단히 복잡하기도 하고.
치료 재료의 경우에는 실제 제조 원가나 수입하는 경우 수입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제 기본 조사가 좀 불분명한 게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뭐 여러 절차들을 갖고 있습니다. 약제는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제네릭으로 바뀌게 되면 특허 기간이 끝나면 최초 등재 제품의 53.55% 이런 수치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의료행위는 급여 비급여의 사각지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고 등재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됩니다.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행위가 벌어지면 공공원 창출에 여기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등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소위 불명확성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치료재료는 워낙 또 발전이 더딘 분야라서 의료기기 치료재료 분야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 부재하다는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산정 기준 설정을 하는데 의료행위나 약제에 비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나 보험자나 실무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발 제품의 가격 산정은 제한되어 있고 업계에서는 별도 산정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주사기 같으면 엉덩이 주사기를 새로운 혁신 기술의 주사기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냥 주사를 놓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사기를 새로 개발해도 좋은 주사기를 개발해도 가격을 새롭게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별도 산정 불가로 결정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별도 산정을 해달라는 게 우리 업계의 오랜 민원이기도 한데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는 않다. 약제는 그에 반해서 왜냐하면 여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런 제약회사들의 규모가 크잖아요. 등치가 크고 뭐 파이자나 이런 데에서 보시겠지만 다국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치료재료 분야나 의료 행위 분야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한적인 약제 급여 기준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고 주기적으로 약가이나 시스템 엄격한 경제성 평가 적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까 앞서 우리 오상훈 교수께서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널려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들을 얘기했고, 저도 그 점에 다 동의를 하는데, 이 막상 이제 보건의제도 그 중에서 가장 가격 산정의 핵심인 건강보험제도하고 맞물려서 사고해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망적이랄까요? 그럴 정도로 꽉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격 결정을 하는 메커니즘과 조정 기준이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이 일종의 이제 블랙박스에 놓여 있다. 그리고 치료제의 별도 산정의 기준을 정할 때도 정해야 합리적 가격 보상이 가능한데 그동안의 의료 행위에 다 포함돼서 가격을 매겨준 거 아니냐는 논리가 있고 실제 그 부분이 이제 사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서 우리 아마 변은재 변호사님이 사전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가치가 아까 충돌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이념하고 보건의료가 현재 보건의료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 이념과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소위 조정됐으면 좋겠냐는 관점에서만 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 의료 행위 또는 치료 재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가는 게 1차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나 시민들도 그 과정을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주장을 여러 번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급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여 기준을 정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매주 화요일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 또는 가격 결정의 날. 그래서 인터넷 생중계를 해서 위원들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로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공개성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심평원 일을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대한 뷰로크라티즘에 있어요. 이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그거하고는 달리 소위 기술 혁신은 훨씬 더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데 그것과 일정 정도의 괴리가 크게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넘어서려면 훨씬 소위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보다 공개적인 형태로 가는 형태 그런 기술력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저는 어느 순간은 저희 변화의 허들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토론 시간에 같이 좋은 말씀 주시면 같이 또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윤석준 원장님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온보드가 안 되고 지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클루를 좀 주시는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 자료는 우리 율촌의 변웅재 파트너 변호사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7분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웅재 변호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예. 들어왔는데요. 예. 안 들으세요? 예, 시작해 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 금융권이 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느냐 궁금해 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이 봤을 때, 우리의 고객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이제 헬스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 의료 서비스 관련 이슈도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사례에서 어느 할머니께서 이게 이제 센서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간호를 받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옷 입지 않고 있는 게 혹시 다 봤냐 이런 게 사실은 뭐 저도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의료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고 한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안감을 뭐 실제도 그렇지만은 또 피부에 느끼기에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준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의료 환경은 급격히 변하는데 기존의 의료법이나 의료보험 제도가 아직 거기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보여주신 슬라이드 중에서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러니까는 기존의 이제 보건의료의 전통적 가치관과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편은 상당히 이제 인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법률적 제도적인 충돌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두 권의 책과 그다음 한 개의 중국 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빗 핸드가의 다크 데이터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크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데이터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의료를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는 다크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게 잘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상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발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공 데이터를 비롯해서 많은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처리해 보셨는데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다크 데이터, 의료 관련 다크 데이터 현황이 어떻고 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우리 윤 교수님 발표 자료에도 보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런 오상훈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의료 데이터, 빅데이터 중에서 의료 데이터 중에서 이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미싱되어 있는 다크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른의 문답법, 이 부제가 재밌는데요. 개싸움을 지적 토론회장으로 만드는, 원래 영어에 없던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사실은 법률적 제도적 충돌 같지만 사실은 가치관의 충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뭐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얘가 또 가치관의 충돌뿐만 아니라 이건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이게 진짜 가치관인 거지 아니면 이해관계 때문인지 그다음에 또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르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은 파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어렵다, 설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미리 이제 사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해주셨긴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 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몇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혹시 추가적으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공정성이 저도 이제 가슴이 와닿고 아까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나는 중국 사자성어가 이제 이 모저스 토 꼬허라고 이게 이제 강을 건널 때 그 강물 속에 있는 돌을 이렇게 디디면서 건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심한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강을 건너라는 뜻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준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 중에서 적응 규제, 어댑티브 레귤레이션이 이거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좀 이게 지금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 걱정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발을 디디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문제점을 솔직하게 서로 정부와 산업계 또 소비자 단체 의료계 이렇게 같이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리스크도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토론자 이영선 교수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윤석진 교수님한테 짧게 변웅재 변호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2분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웅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다크 데이터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데이터는 뭐 실렉션 바이어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변수를 못 찾아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가져다 주는 이펙트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 같은 세계 코로나 때 시뮬레이션을 요즘 많이 해가지고 정부가 예측을 했는데 지금 다 이 코로나 확산 예측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게 숨어있는 다크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우리가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다크 데이터를 없애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오픈해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 다크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지금처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코로나 환경에서 이 잘못 조정해서 이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국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히게 돼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개인 정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프로텍션 되고 그게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미 이제 활시는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의 유통은 정부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완해가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될 시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관심들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한 소비자 단체도 그런 면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 교수님은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변웅재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소위 가치관의 충돌, 보건의료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 가치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혁신과의 가치관의 충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맞죠?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한국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제도가 잘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대부분은 퍼블릭 영역이 도미넌트한데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타이완 같이 동아시아 후발 선진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후발 주자로서 경제 발전을 이뤘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사실 민간 의료기관, 민간이 오운어인 보건의료 제공 주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한국은
소위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이 아주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잘 조정이 안 되는 대표적인 나라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기회가 되면 또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피어 프레셔, 소위 동료 압력의 영향으로 제도나 법이 미비하더라도 내부의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혁신의 도입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타이완 같으면 아마도 국민의 기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한 환경에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뭐 유럽의 퍼블릭 섹터에서만 가능했던 총액계약제 이런 형태의 고수지불 제도도 민간 병원협회가 동의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전투적인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꼭 근데 이제 보건의료 분야만 그런 건 아닌데 보건의료 분야가 가만히 보니까 전투적인 갈등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분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논의하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 이런 것을 어떻게 접목시킬까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또 정보를 더 공개해가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의 잣대 하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해결이겠다. 뭐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그 두 번째 토론자인 이영성 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런 생산적인 자리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의료 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기술에 대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처럼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위 디센트럴라이즈드와 오토노머스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속성은 어떤 환자와 의사 중심의 기존의 의료 어떤 패턴과 굉장히 맞닿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 이제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 영역이 금융과 의료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의료는 표준에 대한 어떤 미흡이나 디지털화 자체가 미흡해서 데이터의 생성 자체가 의미 있는 어떤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좀 한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문제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non-functional non-fungible token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지금 대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4차 이 탈중앙 자율 조직의 개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기회로 본다. 그러니까 특히 데이터의 흐름에 있어서 이 공유 경제의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킬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과거 방식의 중앙 중심의 어떤 지침 하달 방식의 이 컨셉은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에서는 좀 달리 해야 된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굉장히 필요하다 합니다. 활용의 문제에서 결국 혁신 치료법을 예를 들면요.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 개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과거 방식의 접근은 그 치료제 자체에 대한 효과를 집중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소위 원격 진료가 얼마나 효과적이냐, 의학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소위 블렌디드 케어, 기존의 의사 중심의 전통적 의료에서 그 소위 디지털 치료제를 연계시키면서 확산하면서 어떤 성공 사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이것 자체가 의료급여까지 가는 선별급여를 하거나 아니면 급여 경제성 문제가 있을 경우 비급여를 인정하는 이런 형태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과거에 이 엑스레이, 디지털 엑스레이 나올 때 팍스 시스템에 우리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까만 알 필름을 없애는 대신에 추가적인 분석 양이 많아지는 디지털 엑스레이에 대한 특진료 개념을 먼저 적용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는 민간에 맡겨놓고 상당 부분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디지털 의료를 끌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성, 소위 환자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자. 이제 앞부분에 비금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전에 많이 있었는데 저는 비임상 데이터 연계 부분은
환자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작업 환경 또는 운동이나 영양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금 데이터 경제, 소위 공유 경제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이거를 좀 끌어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의료에서 공공성 개념의 보장성 강화 이야기를 합니다. 보장성 강화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 모든 파퓰레이션에게 다양한 질병을 다 커버해주게 하고 가급적 100% 보험 재정에서 다 해주는 이 큰 세 가지 축에 그동안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걸 시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이나 이런 컨셉들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그러면 선순환적으로 어떻게 에코를 만들 거냐. 저는 그 개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좋은 성공 사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정립한 선택적으로 정립한 이런 어떤 서비스의 포인트 마일리지 개념을 필수 영역에서 환급받는 자기가 선택해서 환급받는 시스템을 이 속에서 한번 구현해보자는 겁니다. 개인에게는 건강 마일리지 개념으로 점수가 쌓이고 특정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얼마나 스마트화하느냐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그 지역 인구의 몇십 %가 여기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지역 개념의 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저는 어쩌면 전 국민 건강 개정 개념에 소위 과거의 그 정보화 시대의 초고속망 추진 사업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듯이 건강 데이터 망이 활용되는 특별법을 가져와야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경제의 핵심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금융과 의료의 융합 부분에 대한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둘을 엮을 수 있으면 소위 헬스 카운터 초고속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형태의 건강 데이터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정책은 뭐 굉장히 앞부분에 소개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정보처럼 과거의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가 전문의사 선생님이 주도했다면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와 환자가 함께 인사이트를 찾아서 어쩌면 업무 이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짜 이론들, 가짜 정보들, 가짜 뭐 식품, 기능성 식품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가려내주는 작업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죠. 정부는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이미 데이터 거래소 개념까지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이미 공공의료 부분의 데이터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오픈돼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는 다분히 분절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연계해서 환자 중심의 사업으로 좀 연계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신용 있는 어떤 형태의 이 인센티브 제도로 연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관련 산업은 뭐 100가지도 넘는 엄청난 관련 산업체에서 각자 도생 중에 있습니다. 금융에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듯이 저는 의료에서는 비임상, 소위 병원 외부의 정보를 라이프로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걸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다 소개된 내용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많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전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계량 지표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비드-19 재난 상황에서 직접 체감했지만 현장은 이런 편제된 파편화된 기술들이 전혀 의사결정에 투입되지 못하고 대구 신천지 그 상황실에서는 전혀 ICT 기술의 도움을 받지 못한 형태로 뭐 카카오톡에 수십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고 이게 1년이 지나도록 지금 현재도 서울시 상황실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여전히 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와 있고 국민적 에너지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티핑 포인트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소위 오늘 발제자 두 분께서 제안한 어떤 현황의 이슈들을 하나하나 중앙에서 통일된 지침으로 내려보내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탈중앙화되어 있는 형태의 접근을 통해서 지역 단위로 사업을 좀 해보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무원들이죠. 우리나라의 성격상 이 공무원분들이 지역 단위에서 의사 환자 신뢰망을 어떻게 이 현재 현안 혁신 기술들을 잘 이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단골 환자와 단골 의사 간에는 현재도 과거에도 불법으로 돼 있던 전화 처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잘 역할을 활용한다면 소위 지자체 단위의 테스트 베드를 많은 지자체에서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런 작업을 해서 미국은 이런 다양한 ICT 솔루션들을 플랫폼으로 서비스 개념으로 주면서 현재는 의료보험 수가까지 미국 CMS에서 소위 Meaningful Use of Data를 생성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수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구설이 서말이어도 껴는 부분인데 앞부분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결국은 어떻게 체감화시킬 거냐. 저는 과감히 지역 단위로 지역별 건강 마일리지 사업으로 지금 제기되는 혁신 기술들에 대한 어떤 신뢰망, 지역에 있는 거점 병원과 주치의와 환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데이터 경제를 지역 실정 사업화하는 것가 당장 지금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일종의 캠페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거를 저희 국민 1인당 1건강 데이터 통장 만드는 개념으로 건강 데이터를 저축하면 건강 데이터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컨셉을 가지고 적어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역에서는 다시 꿰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 통과된 것 중에 내년에 지역 소멸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에게 일종의 균특 예산으로 내리는 예산이 26조 정도 큰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 다른 부처에서 있는 예산들을 지역에서 잘 엮어내면 오늘 제기됐던 많은 혁신기술,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거를 환자 의사 신뢰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서 저는 부처별 산재된 예산을 지역에서 꿰도록 하는데 오늘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석 교수님. 지금